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관심사는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백신 협력일 텐데 이 밖에도 어떤 논의들이 좀 이루어질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백신 협력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들 조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미국의 반응을 보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처럼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보여요. 그래서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북미 대화에 어떤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미 정상 간에 협력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합의문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를 위해서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이걸 이제 대통령이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점일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쨌든 시도는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평화 프로세스도 어느 정도 틀을 좀 갖추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라고 하면 반도체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이제 이번에 삼성하고 SK에서 같이 물론 이제 그 삼성과 SK가 동반한 것은 백신 문제 관련된 것이지만, 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문제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위해서 삼성이나 LG나 SK처럼 우리나라 대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그래서 한미 간의 협력 속에 안정적인 이제 배터리나 반도체 공급에 대한 그런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배터리하고 반도체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배터리하고 반도체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백신 문제, 또 대북 정책에 관한 문제, 또 반도체 부분인데 이 쿼드 참여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쿼드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쿼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양해라고 표현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전격적으로 쿼드 참여를 선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중국과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통령도 바이든에게 충분히 설명할 거라고 보여지고, 대신 쿼드와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식적인 참여는 아니더라도 쿼드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협력은 나서겠다고 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쿼드 참여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대중국 관계나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역이나 무역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쿼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추진된 정책들에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함께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쿼드를 꼭 참여해라, 이런 입장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제사회라고 하는 게 실리 외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라고 하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 그걸 쿼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미국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쿼드 참여를 당장 해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힐 거로 보이십니다. 쿼드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가 협력하는 딱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면 백신 확보에 대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백신 스와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백신 허브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허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스와프도 물론 논의 대상이 안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백신 허브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와프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와프를 맺게 되면 지금 당장 필요한 백신을 우리가 좀 더 먼저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백신을 우리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돌려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단기적인 문제 해결은 돼요, 그게. 근데 허브가 되면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백신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서 OEM 방식으로 백신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적 측면에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능력, 그러니까 생산 기술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나요. 네. SK나 아니면 삼성바이오 같은 데서. 근데 이제 원천 기술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백신이란 게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백신들이 2번을 맞아야 되고 지금 그렇죠. 3번째 샷도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백신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이번에 한 번을 유행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코로나19가 앞으로는 이게 계절 독감처럼 우리 생활에 그냥 그 바이러스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백신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거고 그 백신 공급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허브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백신 허브를 지향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SK하고 삼성의 바이오 관련된 그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가서 MOU를 지금 체결하러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모더나는 원천 기술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 분배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바백스의 원천 기술 이전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는데, 그런 이제 원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 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허브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5개 정도의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백신 허브라는 게 기술 이전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지어서 백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백신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가 자체 백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백신 개발에 도움을 얻는 방법과 또 하나는 백신의 기술은 이전받지 않지만 네. 그 원천 물질을 가져와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생산만, 그걸 분배까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백신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돌파구는 백신 허브니까 이쪽을 조금 기대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8천만 회분을 6주 안에 해외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갈래거든요. 하나는 이제 당장 정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있는 나라들이나 이제 경제력이 좀 떨어져서 백신을 구입할 수 없는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거기 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게 한 줄기고요. 또 한 줄기는 정치적 고려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방국 또는 이제 쿼드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방국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지원을 받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갈래에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100% 제가 그렇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왜냐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미국 정부에서 이미 통보를 했다, 발표하기 전에. 이 8천만 회분을 6주 안에 해외 지원하기로 했다, 이걸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에 우리나라에 미리 알려줬다고요? 네, 그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고려를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도 정치적 관계, 즉 우리와 한미 동맹이나 한미 관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일정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어느 쪽으로든 백신에 대한 좋은 결과는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해결이 저는 조금보다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는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시점에서 외국의 상황이, 그러니까 백신 공급 상황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약간 딜레이되고 늦춰진 부분이 예전에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공급이 좀 더 앞당겨지고 더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북한 문제, 백악관에서는 이번에 북한 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유한 반응을 내놓을 것이다. 어떤 반응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에게 대화를 제안하거나 또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충분히 생각이 대화로 듭니다.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의 하노이 노딜, 그러니까 딜 없이 끝나는 바람에 거기서 정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북미 간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는 시점, 그 시점을 이제 갖자고 하는, 즉 대화를 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물론 이제 큰 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해서 한미가 공고하게 협력하겠다. 이 정도의 발표가 있겠죠?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뭐 이 정도의 선언적 의미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네. 그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북한에게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한미 정상 간에 북핵 문제 해결을 해서 공고하게 협력하겠다고 하는 부분, 또 북한과도 대화에도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언적 발표가 있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북한이 또 대화의 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제 SK이노베이션 또 미국 2위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MOU를 체결했다고 알려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4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할 걸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겠죠? 그럼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게 40조 정도가 투자가 되면 일단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나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산업에 다 지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어느 한 분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는 거의 지금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 세워진다고 하면 미국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정적인 배터리와 반도체 공급, 망의 어떤 그 확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가 백신 허브로서 또 미국의 도움을 받는 데도 영향을 미칠 거다. 즉 주고받고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우리가 앞서고 있는 백신이나 배터리를 미국이 더 공급을 잘 받게 하고,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백신을 좀 더 원활하게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딜이 된 거죠, 사실은. 네. 그 두 가지가 맞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 분야하고 백신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연관지어서 지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오고 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미 공조가 중국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도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게 중국이 뭐 그거에 대해서 물론 뭐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실리 외교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어느 한 나라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는 다 고객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배터리든 반도체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장을 세워서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중국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장을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세웠다고 해서 중국이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불쾌감을 표시한다고 한들 우리가 거기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네.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우리가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 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쪽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만약에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뭐 대중국 견제를 위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양해되는 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미국이 정말 이렇게 하세요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해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까지를 저는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물을 칼로 딱 자르듯이 이거 안 하면 안 돼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협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또는 충분히 저는 조율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선까지만 요구를 할 걸로 보인다고요. 알겠습니다. 또 현재 국내 정치권은 뭐 내년이 대선이다 보니까 당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먼저 여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부터 좀 살펴주시죠. 일단 뭐 전부 다 광주로 내려갔잖아요. 물론 이제 5.18 기념일이 있었고 그래서 광주로 내려갔지만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이게 대선 경선의 뭐 거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보여요. 공식적으로 대선 경선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고 가장 핵심 지지층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호남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 차원에서 호남으로 전부 달려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게 뭐 국민의힘도 거기 내려갔잖아요. 전부 다. 네, 이번에 다 갔죠. 네. 그랬죠. 그건 이제 결국 호남 민심이 대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전부 다 그 지지 포럼들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출범을 다 했죠. 예컨대 이재명 지사는 성공 포럼. 예컨대 이낙연, 정세균 두 분들도 이제 본인들을 지지하는 그 모임들을 전부 다 띄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선 뭐 준비에 들어갔고 어찌 보면 또 출발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지세를 확대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 경선에서의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9월이니까 한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지율 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대선 과정에서 또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쫓아가는 입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어떤 이슈화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어떤 비전 제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쪽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뭐 5.18 때도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서 광주를 찾기도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당권 도전에 선언을 했죠. 또 이준석 그렇죠. 전 의원도 선전하고 있는데 중진 의원들은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도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대표 경선이 신구 갈등의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시내에 이제 이준석 전 최고는 사실은 뭐 한 번도 국회의원 한 적은 없지만 거의 10년 정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중진처럼 보이는데 네. 시내라고 할 수 있죠. 김은혜, 이준석, 그다음에 김웅 이렇게 네.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지금 추사표를 던진 상태고 나머지 이제 분들은 이제 중진급이라고 할 수 있죠. 7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나경원, 주호영이 이제 투톱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구 간의 갈등의 이슈가 뜨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5명을 1차에서 이제 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경선하기 전에 예비 경선에 5명을 컷오프를 하는데 5명 안에 이제 3명은 뭐 이준석, 그다음에 나경원, 주호영 세 분은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 보면 김웅, 홍문표 이렇게 5명 정도가 1차 컷오프를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되는데 네. 근데 김웅, 홍문표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실제 컷오프하는 그 예비 경선은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당심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은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컷오프가 누가 될지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